안녕하세요. 벚나무와 은행나무의 단풍이 눈부십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낙엽을 쓰는데 왠지 아깝네요. 그래서 단풍잎 몇 개 주워서 들고 왔습니다. 계절이 깊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화산도 오래 기다리셨죠? 네, 학생들과 진도 맞추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화산도 제11장과 12장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반이 가까워집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끝까지 가나 싶었는데 스타트를 하고 나면은 벌써 끝이 보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럴까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네, 11장과 12장 보시죠. 11장은 제주에서 서울로 가고요. 주로 서울에서 이방근의 이 행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시 제주 상황이 그려지죠. 시간은 1948년 4월 6일, 그러니까 4.3 무장봉기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죠. 그리고 5월 8일 무렵까지입니다. 5월 10일 단독선거 직전까지입니다. 5월 8일이 아마 맞을 겁니다. 5월 9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13장에 이르면은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1948년 8월 중순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죠. 그 이후에도 4.3의 이 여파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11장 4월 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4월 6일 제주에서 굿이 벌어지죠. 선옥에 살풀이굿이 벌어집니다. 이 살풀이굿에서 방근과 부엌키의 관계가 폭로되죠. 아주 중요한 복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근이 서울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물론 유언이의 문제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주에서 4월 10일 날 밤배로 출발하고요. 다음날 8시 무렵에 목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강몽구를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건수, 당숙의 집이죠. 이태수의 사촌 형제인 이건수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주도에서 만나는 사람은 양준호와 유달현이고요. 강몽구를 목포에서 잠깐 만납니다. 그리고 이건수가 있고요. 조영아와 이방근 사이에 뭔가 썸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영아가 당혹스러운 일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이방근을 유혹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박갑삼이라는 행상인이 황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방근을 만납니다. 대동법률사무실에서 만나죠. 당 중앙위에 협력하라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월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11장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 고영상이 등장합니다. 이 고영상 얘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전반부에서 선옥의 살풀이굿이 벌어지고요. 이게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부엌이 이제 집을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방근과 부엌키의 관계, 성적인 관계죠. 관계가 폭로되면서 부엌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요. 이방근도 많은 사람들의 눈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상황을 뒤로 하고 이방근은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황동성을 만납니다. 황동성 뒤에서 다음 장,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중앙총본부에 들러서 이 고영상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은 4월 20일 다시 이방근이 제주로 돌아오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한대용이라는 인물 만납니다. 한대용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호, 남승지. 양준호와 남승지 그리고 이방근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유달현, 강몽구. 이 강몽구는 황동성과 다른 맥락에서 조직에 들어오라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이 이방근은 강몽구의 입당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 12장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에피소드 보면은 한대용의 이력과 그 소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대용은 1940년 무렵에 이 군부, 그러니까 군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죠. 군부로 끌려가서 이 남양 지역,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게릴라가 아니죠. 이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 포로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로 감시원이죠. 그리고 48년이 돼서야 돌아오죠. 8년 만에. 근데 8년 만에 고향이라고 돌아와 봤더니 판이 말이 아닌 거죠. 한대용의 이력과 소망, 그 게릴라 대기, 게릴라가 되고자 이방근에게 알선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한대용과 관련해서만 얘기하려고 해도 아마 몇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당 요청과 거부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강몽구의 입당 요청과 거부입니다. 그리고 12장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군과 게릴라의 화평 공작. 군과 게릴라 사이에 화평 공작이 펼쳐지고요. 일단 그 정전 협정에까지 이릅니다만은 경찰 쪽의 와해 공작으로 결렬돼 버리죠. 그 이후로 이제 이 피해 축제가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죠. 서북 청년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지막지한 학살,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북 청년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서북 청년회를 단순히 테러 집단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그 중앙 권력 핵심 분자들의 영향권 안에서 그들을 등에 업고 이 요소에 포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지점이 군과 경찰이죠. 이 소설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서북 청년회는 이 시점에서 500명의 회원을 경찰관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500명의 회원을 경찰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제주도로 파견하죠. 단순히 민간인 서북 청년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경찰로 신분을 세탁한 이 서북 청년단 세력들이 경찰 요소에 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폭력이 이 제주를 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군에도 이 서북 청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사실 서북 청년단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그 영락교의 어떤 목사는 자신이 서북 청년회를 만들어 놓으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 계보를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이어받고 있죠. 참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야말로. 서북 청년의 큰 그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광화문 쪽에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수도 서울에서 공산 분자의 폭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매국 반동인 공산주의 완전 타도, 민족 진영 정객들의 월북 저지, 트럭에 탄 수십 명의 서북 청년회였다.
시내를 지나다가 가끔 만나게 되는 차량들 있죠. 스피커를 달고 다니는 차량들. 차량 이 겉을 시뻘겋게 칠하고 다니는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빨갱이 타령이고요. 조금만 다른 생각을 말하면 다 공산주의자고요. 참 유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하기 그지없는 언어들이 70년 가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이 프레임이 짜여지면은 그 프레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민족진영 정객들이 월북 저지란 말은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치협상회의 또는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한 남한의 이 정치가들, 예를 들면은 김구, 홍명희, 김규식 이런 사람들의 월북을 저지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이 평화적인 남북의 협력 그리고 통일 독립국가의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통일만 얘기하고 남북이 함께하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만 얘기하면 다 빨갱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드러나죠. 자신들의 죄상,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던 일제강점기에 누렸던 이 위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죠. 그 뒤에 백이 이승만이었고 그 뒤에 미 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옹위하는 세력이 바로 서북청년회였던 것이고요. 좀 그림 그리시죠? 한홍구 선생이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접근도 재밌지만은 역사적인 그 정보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로 걸어 들어가면은 더 풍요롭게 역사와 함께 그 역사 속을 살아간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풍경들을 아울러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의 힘이죠. 그 구체적인 삶, 살아있는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간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소설은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국면에서 만나죠. 또 딴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과 관련해서는 한홍구 선생의 그 유튜브 강좌가 대단히 유용합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서북청년회의 경찰 신문 세탁 관련 문장 잠깐 보겠습니다. 어젯밤 숙부는 신문사 건국신문의 핵심 이 간부였죠. 숙부 이건수가 말이죠. 숙부라기보다는 당숙이죠. 당숙부. 어젯밤 숙부는 신문사의 정보에 의한 이야기라면서 미 중앙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 조병 문제적입니다. 미국 유학 출신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귀국해서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화산도에서는 조병옥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문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병옥이 서북청년의 본부에 요청하여 500명의 회원을 경찰관으로 임명한 뒤 제주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말은 현재 파견 중인 증원경찰대 안에도 하룻밤 사이에 경찰이 된 서북패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고 해도 태반이 문자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저 반공에 대한 투지와 앞뒤 안 가리는 폭력을 인정받아 검은 제복을 입고 제주도로 건너온 셈이었다. 증원 경찰대의 파견이 며칠인가 늦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서북을 경찰관으로 편입하는 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회주의 사상, 그들의 언어로는 빨갱이 사상에 대해서 혐오를 가진 서북 청년의 회원들, 그러니까 이 월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경찰로 편입하기 위해서
중앙경찰대 파견이 늦어졌으리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죠. 그들은 정말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합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무슨 사상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하죠. 멸치도 생선이냐, 제주도 것들이 인간이냐. 제주도 것들, 섬 것들이라고 비하했다 그러죠. 섬 것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행동대원들은 대부분이 무지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쓴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 하죠. 몇몇 배운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떡곰을 나눠주면서 이 폭력에 동원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무지몽매했던 서북 청년 단원들도 피해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이런 사륙의 현장으로 몰아세운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물어야겠죠. 그리고 거의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서북중앙총본부 사무국장 고영상의 이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도 정도에 머물러 있었죠. 제주도 지부장이었던 한병호 기억나시죠? 그리고 부회장이었던 마완도 정도였는데 이제 서북중앙총본부를 이방근이 찾아갑니다. 찾아간 게 아니고 사실은 불려가죠. 불려갑니다. 전화를 받고 중앙총본부 사무국장 고영상에게 불려갑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묘령의 한 여성을 만납니다. 묘한 매력을 지닌 한 여성을 만나죠. 이 여성이 이제 13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여성의 이름이 바로 문난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영상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 고영상은 이방근을 맞이하는 고영상은 새하얀 비단의 여유로운 민족 의상을 걸치고 있습니다. 나이는 34, 5 정도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볼까요? 이 남자는 닭가키 경부보가 아닐까? 그래, 고영상. 이 남자가 해방 후에 수도경찰청이 장택상에게 인정을 받아 다시 경찰 계통에서 일하게 된 그 고영상이다. 이 경찰이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이 경찰이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착취, 약탈, 검문, 고문하는 최첨단 앞잡이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해방 후 몇 달간 이 은신에 있다가 고스란히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이승만의 하명 아래 물불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저지르죠. 경찰들이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 사람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고영상이고요. 닭가기 경부보입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는 이 소설에 아주 리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덕수를 떠올리시면은 딱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일부만 보겠습니다. 닭가키는 일본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냉철한 용맹함으로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를 황국의 재단에 바치는 희생물로 매장하고 그 피로 더러워진 손을 재단 앞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해방이 황국 일본의 융성에 걸었던 이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미군의 상륙, 이승만의 미국으로부터의 귀환, 좌우의 격돌, 좌익에 대한 대탄압, 멸공 입국이 유일한 대의 명분이 된 시대가 도래했다. 남한은 해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파시즘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 테러 사회로 변모하는 역사의 배반이 일어났다. 그리고 빨갱이 사냥, 반공투쟁의 조직화, 반공국시의 확립, 그 주역 선봉대로서의 서북 청년의 결성.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북 청년회가 꽤 이른 시기에 결성이 되죠. 1946년 12월. 이승만 중심의 정치 세력들의 조직적인 후원,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리고 친일 자본가들의 물질적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죠. 이 관련된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영상과 그 후예들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왔고 지금도 많은 부분 그렇다는 점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문제적인 부분이죠. 참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냥 후루룩 후다닥 읽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멈춰서서 한참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방근이 강몽구의 그 비밀 당원 입당 요구를 거절하죠. 여러 망설임 끝에 거절합니다. 이 시점에는 지금 양준호까지 입당을 결심한 상태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남승지가 혁명 전사로서 성장해 가고 있죠. 또 문학 청년이었던 김동진도 한라일보 기자 출신이죠. 김동진도 입산 게릴라가 됐죠. 그리고 양준호마저 입당을 결심했죠. 그리고 동생 유원이마저도 이방근 오빠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방근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특히 강몽구는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강몽구의 입당 요구를 거절합니다. 유달현이나 황동성의 입당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강몽구의 입당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당 중앙을 절대 진리의 본산으로 여기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조직의 위험성에 대한 이방근의 날카로운 통찰 주목하셔야 됩니다. 좋은 뜻에서 결성했다 하더라도 조직이 굳어지면은, 조직이 진리의 담지체가 되어버리면은, 진리의 담지체, 이 말 좀 어려운가요? 진리를 독점하는 순간 이 조직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전체주의화하기 시작하죠. 개인주의자이자 허무주의자였던 이방근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당중앙, 중앙위원회. 박갑삼, 황동성이죠. 박갑삼이 서울에서 반복한 그 말의 여운이 되살아나는 주술적인 권위의 울림. 장엄한 종소리와 그 여운을 비교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일까? 아니, 당 조직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 진리의 종각이고 당이 바라는 메시지는 그 종의 울림이며 장엄한 여운이다. 왜 이렇게도 조직의 참가 거부가 반정의, 반민족, 반진리와 같은 어떤 떳떳하지 못한 감정의 함정에 스스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이 번역은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조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왜 정의에 반하고 민족에 반하며 진리에 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떳떳하지 못한 감정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색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 조직의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정의의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조직이 정의인가? 적어도 현실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것과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 조직이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 정의가, 절대 정의가 정의 그 자체의 자유를 빼앗는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로당이든 뭐든 이 게릴라든 뭐든 어떤 조직이 지금 반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싸우고 있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의 잠정적인 정의가 절대 정의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게 이방근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화산도를 읽어나갈 때 이방근의 사상적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방근은 어디에도 속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되 옳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뭐든지 자신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서서히 밝혀집니다.
맨 마지막에서 결정적으로 밝혀지죠.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방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붉은 비단천으로 덮은 진리의 재단을 받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이름으로 얼마나 못된 일들을 또 저지르기도 했습니까? 그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방근의 이 태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양쪽을 동시 비판할 수 있는 이 회색 지성,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회주의자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방법으로서의 회색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방근의 사상을 얘기할 때 천천히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의를 독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죠. 진리를 독점하고 정의를 자신들이 다 표상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조직은 폭력의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탕진의 사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탕진의 극한이 어디인지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이방근은 자신의 재산을 일단 다 없애버리고자 해요. 그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복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양진호와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양준호와 나누는 대화 보죠. 양준호는 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공부했죠. 오사카에서 말이죠. 남승지의 정신적인 스승, 형벌이지만은 스승이었죠. 나이는 27, 8. 기억하시죠? 이방근보다 대여섯 살이 적습니다. 남승지보다는 대여섯 살이 많고요. 연배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일푼이 된다든가 알몸이 되어버린다든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성격 파탄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말을 했지만 이형 생각은 어쨌든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지요? 라고 양준호가 묻습니다. 여기 이형은 이방근입니다. 이방근이 다 자신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처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그 경제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게 경제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버리고 나면 나는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이죠. 대단한 자기 모험입니다. 자기 시험이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응징이기도 하죠. 이 자기를 버리는 게 어디까지 가는지 이 화산도를 읽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근을 주인공으로 볼 때 이방근이 어디까지 버리는지, 왜 버리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탕진의 문제. 이방근이 대답하죠. 그렇지. 과연 양준호야. 그 말이 생각 안 났어. 그래, 내 재산으로부터, 나의 경제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말이지. 나에겐 권력 같은 것은 없으니까. 양동무는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양준호가 말합니다.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이치적이고 일종의 사상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부잣집 도련님인 겁니다. 게다가 그런 말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싶어. 내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부잣집 도련님이 할 소리죠. 그래서 양준호가 얘기하죠. 모든 걸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진 채로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방근의 고민이 깊어지죠. 이런 고민을 하자 이 양준호가 말합니다. 이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혁명적이지요. 이 이방근이 자기네 재산을 다 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자 양준호는 그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허무주의라고 얘기하죠. 허무주의자 이방근의 주상,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산도를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준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방근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이 형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스럼 영감이나 목탁 영감을 왜 그렇게 의식했었는지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제가 이 작품 잘 쓴 소설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이방근의 미래를 암시하는 하나의 그 인물로서 부스럼 영감이나 목탁 영감을 생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흥미진진하죠? 이것도 우리 입장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라면은 이런 탕진이 가능할까? 물질적인 탕진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탕진까지 가능할까? 탕진이 어디까지 향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평공작과 와해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과 게릴라의 화평공작 얘기는 했었죠. 김익구, 군 쪽에서 김익구, 그리고 게릴라 쪽에서 김성달, 실존 인물들입니다. 김익구는 김익렬이죠. 군과 게릴라 화평공작이 4월 28일 어려운 이 논의 끝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정전협정을 하기에 이르죠. 잠시 총성이 멈추고 파출소 습격 사건도 끝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와해 공작을 펼치죠. 급기야는 이 협정이 결렬에 이릅니다. 이 경찰이 군과 게릴라를 와해시켜서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작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협상 과정은 339쪽과 345쪽까지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요. 이 김익구와 이 김성달이 일본 그 육군 학교 동기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죠. 일본군 소위였던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한 사람은 게릴라 쪽에, 한 사람은 군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이 총질을 한 것과 비슷한 비애를 자아내기도 하죠.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이 경찰은 이런 그 정전협정을 와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와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 선봉대는 역시나 서북 청년회의 그 단원들이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계속 볼 겁니다. 그런데 협상 성립으로부터 4일째인 5월 1일, 이른바 메이데이 당일 오전 11시, 수용소 텐트가 있는 오리에서 정체불명의 청년 집단이 부락을 습격하여 방화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하산자를 배신자라고 단정한 게릴라 측의 동료들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괴한 청년 집단이 섬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말에 섞인 북쪽의 사투리를 보더라도 확실하고, 또 하산자가 비무장 주민이라는 점에서 설사 보복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게릴라가 아닌 그들이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게릴라 측은 경찰 측이 협상 성립을 파괴하기 위해 서북과 짜고 하는 모략 행위라고 보았지만 사실 경찰의 전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서북에 지신 것만은 분명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검은 옷을 입은 경찰과 노란 옷을 입은 이 군인들과의 대결. 그 대결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8년 10월 19일 이제 여수로 이어지죠. 이 얘기는 군과 경찰의 갈등, 권력 투쟁 문제는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월 28일 화평공작이 왜 와야 됐는지 정도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또 우리 PD에게 혼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읽는 책
꽤 야심적인 기획, 두 번째 기획이죠. 김석범의 화산돌이 읽는다.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